여러분 이때 일제에게 가장 골칫거리가 되는 대상은 누굴 것 같습니까? 학생? 만세운동하는 학생들. 그렇죠. 바로 전국의 학교에서 똘똘 뭉쳐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일제는요. 1919년 3월 10일 전국에 휴교령을 선포합니다.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가 문을 닫게 되니까 유관순은 결국 기숙사를 나와가지고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천안 가야죠. 그렇죠.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고향에 내려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19년 3월 31일 밤 유관순은 어둠을 틈타 은밀하게 병천 매봉산 봉우리로 올라가죠. 산 정상에 오른 유관순은요. 준비해온 횃불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타오르는 횃불을 높이 지켜들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른 마을의 산에서도 하나, 둘 횃불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러니까 신호 보낸 거 아니에요, 서로? 맞습니다. 횃불은요. 유관순과 뜻을 함께 하기로 한 이들이 주고받은 모종의 신호. 사인이었습니다. 바로 만세 시위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봉화였습니다. 유관순이 천안 병천면에서 또 한 번의 만세 운동을 앞두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유관순은 어떻게 한 달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시위 계획을 세우고 행동에 나설 수 있었을까요? 자, 유관순이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만난 협력자, 바로 아버지가 도왔어요? 아버지 유중권 덕분이었습니다. 아까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학교를 세웠잖아요. 네. 근데 뭔가 그래도 저는 아버지는 그 교장 선생님의 입장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좀 자제하고 좀 참고 위험하니까. 맞아. 딸인데, 어린 딸인데. 딸이니까. 근데 아버지가 도와서 이렇게 하자고 하셨어요? 아버지 유중권은요, 딸 유관순의 뜻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줍니다. 유중권과 유관순은 그 아버지의 그 딸. 그 딸이었던 겁니다. 유관순은 아버지의 도움으로요.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동네 어른들을 찾아가 만세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을 유지들과 어른들은요. 목숨을 걸고 함께 만세를 외치자는 16살 소녀의 이야기를 흔쾌히 승낙합니다. 얼마나 대견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움직였네요, 마을을. 그러니까요. 그 뒤로 유관순은요. 가족이 사는 마을뿐 아니고요. 병천면에 있는 여러 마을의 협조까지 얻어 구체적인 거사 계획을 세웁니다. 유관순은 설레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손수 태극기를 그려나갔습니다. 그렇게 아오네 장날이자 거사를 벌이기로 한 1919년 4월 1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아오네 장터에는 몇 명의 사람이 모였을까요? 진짜 많았을 것 같은데. 무려 3천여 명. 오, 진짜요? 꽉 찼겠는데요. 엄청난 겁니다. 우와, 3천여 명? 3천여 명의 군중들은 큰 목소리로 만세를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파출소라고 볼 수 있는 주재소를 향해 나아가죠.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냥 갔다 왔어. 와. 진짜.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3월 1일 날 일제는 무방비 상태로 어찌 보면 만세 시위대를 볼 수밖에 없었다면 3월 5일은 좀 달라지잖아요. 뭔가를 좀 저지하려고 하고. 근데 3월 11일 이후부터는 일본군이 단호하게 저지하거나 뭔가 액션을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아오네 장터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점에는 이 격화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고 참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죠. 평화 시위로 시작된 아오네 장터의 만세 운동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이때 어째서 사람을 함부로 죽이냐? 일본군에 항의하던 아버지 유중권도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즉사합니다. 와. 그 눈앞에서 보는 거죠. 네, 눈앞에서. 이건 진짜 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유중권은 딸인 유관순이 신식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 열려있는 아버지이자 딸의 만세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준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아버지 죽음의 유관순은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내 나라를 되찾으려는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전쟁에서 쓰는 무기를 사용해 우리를 죽이느냐.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 진짜. 남편의 죽음에 격분한 유관순의 어머니가 일본 헌병에 달려들다가 그녀 역시 일본군에게 학살당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 그 자리에서 그러면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와. 원래 처음에는 이제 더 어렸을 때 교회가 불탔거나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그 반일의 어떤 뭐 감정이 좀 작게 들어갔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동안과 비교할 수 없이 정말 극으로 달했을 것 같아요. 네, 일본에 대한 그 원망하고 억울하고 막 그런 안 좋은 그런 마음들이. 아마도 그쯤 됐을 때는요. 유관순 열사가 투사로 이제 더 변화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만세 운동을 하면서 반일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력을 동원해 총검을 휘두르는 일본군을 피해 유관순이 살아 도망칠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천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관순이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멀리 도피한 줄만 알았던 유관순이 체포된 곳은요, 바로 용두리 마을이었습니다. 네. 근데 약간 잠적해 있었다고 얘기. 유관순 열사 마음에는 한켠에 계속 끄덕임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남아있는 두 남동생.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오빠도 만세운동에 참여를 해서 형무소에 또 들어갔고. 그래서 두 동생을 보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숨어있는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일제 소나기에 붙잡힌 유관순은요, 천안 유치장에 10여일간 구금됐다가 공주 지방법원으로 송치가 됩니다.
진짜. 아, 진짜 저랬을 거 아니야. 얼마나 무서울까. 아, 진짜 나쁜 놈들이야. 얼굴을 왜 저렇게. 저 작년에 서대문형무소 갔을 때 봤는데 그 얼굴에 씌운 게 용수라는 건데요. 저렇게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끌고 갈 때 용수를 씌워서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씌우는지 모르고요. 왜 씌우는 거지? 만약에 백범 김구 선생님이 독립운동 하시다가 붙잡혀가지고 거리에 나왔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동료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지 가려야지만이 주변에서 동요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동시에 본인에게는 공포감도 조성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자, 그렇게 유관순은 1919년 5월 9일 마침내 공주지방법원 법정 앞에 섭니다. 여러분들, 지금 16살 소녀가 진짜 뭔가 좀 법원 같은 데 지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완전 다 일본 편에 있는 상황이고 일본어고 일본어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끌려간 유관순이 1심 재판에서 받은 판결은 이거였습니다. 자, 유관순은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형량을 선고받게 됩니다. 자그마치 징역 5년형. 유관순이 유관순이 5년? 5년? 왜 그랬죠? 5년 근데 너무 심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소녀에게 5년형을 내렸다는 거 지금도 상상하기 힘든 부분이죠. 사실 손병희 선생님을 비롯해서 33인들 같은 경우에 최고 형량이 사실 3년이었거든요. 그런 걸 비교했을 때는 유관순 열사의 5년은 사실 충격적인 형량이거든요. 재판 기록상에는 사실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은데 일본 기록에 의하면은 유관순 열사가 재판장에서 그 의자를 집어 던졌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1심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건지 2심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 것을 사실은 확인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관순의 그 당당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년형을 내림으로 인해서 주변에 굉장히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나 다를까 유관순은요, 1심 재판에서 당당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당한 대한의 국민이다. 대한 사람인 나를 너희가 재판할 권리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무서우리만치 엄숙한 법정에서도 이 어린 유관순은 결코 만세운동을 후회하는 듯한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에게 내려질 불합리한 판결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일제에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렇게 1919년 6월 30일 경성의 복심법원에서 열린 유관순의 2심 재판 결과 궁금합니다. 도영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아, 예. 피고 유관순을 징역 3년형에 처한다. 감형이 된 거예요? 3년? 다행히 2심에서는 내란죄는 성립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형되어졌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도 3년도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구형받은 후 유관순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삼천리 강산 어딜 가도 감옥이나 다름없다. 다른 사람이다 진짜. 광복을 하지 않는 한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옥살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유관순은 우리가 여행을 시작하며 만났던 장소 어디였나요? 서대문 형무소. 네,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이 유관순 열사 사진이 고문을 받아서 얼굴이 많이 부어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네, 부어 있다. 그런 거죠. 벽관에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 잠깐의 찰나에도 와 이거 진짜 너무 정신적으로 고통스럽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리고 매일같이 비명 소리가 들린다는 게 그게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어느 날 갑자기 문 열리면 혹은 누 앞에 발걸음 소리만 들려도 오늘 또 난가? 뭐 이게 얼마나 이게 자, 그리고 수감자에게 지급되는 감색의 수인복을 입고 유관순이 들어선 곳은 서대문 형무소의 여옥사 8호 감방이었습니다. 영훈 씨, 근데 서대문 형무소 가셨을 때 그 여옥사 8호 감방도 실제로 보셨죠? 네 제가 사진으로도 준비를 했는데 진짜 여러 명이 여기서 어떻게 생활을 하지 싶을 정도였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여러 명이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공간이. 아니 들어가면 옆으로 넓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저 길목이 다인 거예요. 아, 그게 끝이에요? 아니 저 안에 이거는 들어가 문이 없고? 열린 거고 보이는 딱 이 약간 직사각형의 공간이에요. 아 저거 진짜 게다가 비좁은 감방 안에는요, 사람들만 같이 지내는 게 아니었죠. 유관순과 수감자들을 사계절 내내 고생시킨 이것, 뭘 것 같아요? 화장실. 맞아요. 아 당시에는요, 나무 양동이를 하나 두고요, 화장실 삼아 용변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감방 내부가 늘 지독한 악취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똥 오줌이 가득한 나무 양동이 그 바로 옆에서 먹고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여름 같은 땐 더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그러던 어느 날 일본 권력의 핵심을 노리던 박열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일로 산산조각이 나옵니다.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일본 수도 도쿄와 그 인근 지역에 꽝 하는 굉음이 들려왔거든요. 되게 유명한 영화죠. 감동 대기지. 영화가 제일 큰 나무. 와. 그냥 남은 게 없는데요? 그냥 폭삭 다 내려앉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바로
일본 역사상 최악의 대재앙이라 불리는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와. 지진이 일어나고 약 2시간이 지난 오후 2시경 일본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됩니다. 9月2日午後6時を期して戒厳令を発令する。 그런데 일본 관동 지역의 경찰서에 금세 이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조선인이 폭도가 되어 방화를 하고 있다. 에? 자, 그러니까 조선인이 지금 폭도가 돼서 방화를 하고 있다는 이 가짜 뉴스가 퍼진 거예요. 또 조선인이 도쿄시의 전멸을 기도하면서 폭탄을 막 투척하고 독약을 사용해서 살해를 기도하고 있다. 이런 소문까지 퍼집니다. 말이 안 되네. 아, 그런데 소문이 이렇게 들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 경찰청에서 각지 경찰서의 묘한 느낌의 전문을 이렇게 보냅니다. 제향군인회원, 소방수, 청년단원 등과 협력해서 조선인들을 경계하고 일단 유사시에는 신속히 적당한 방법을 강구할 것. 이 말은 곧 의심 가는 조선인 만나면 심각할 경우 죽여도 된다는 의미로까지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대체 왜 조선인은 관동 대지진 이후 무차별 학살에 표적이 되는 것일까요? 근데 당시 일본에서는요, 조선인을 멸시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한 상태였거든요. 게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직후부터 전쟁 특수가 사라지면서 일본 경제가 불황에 빠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동 대지진이 꽝 터진 거예요. 인류의 역사에서 내부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는 적을 만들어서 그쪽에 집중하면 나는 책임을 벗어나고 우리는 내부에서 단결하기 때문에 불만을 드러낼 수 없게 만드는 마녀사냥. 그 와중에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효과가 있죠. 그동안에 눈에 걸리적거렸던 사람들 조선인들을 예, 잡아들이는 중요한 명분인 거죠. 자, 그리고 이때요, 누구보다 이 행동력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일본의 자경단. 자경단은요, 치안 유지를 위해 모인 민간 단체를 말합니다. 자경단은요, 손에 몽둥이, 칼, 죽창을 들고요, 도시를 배회합니다. 그리고 조선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과 눈이 딱 마주치면 얘들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죠. 15엔 50銭 15엔 50센. 주고엔은 15엔, 고주세는 50전을 뜻하는 일본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일본어 특유의 그 장음에 타금 발음이 있어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발음하기 굉장히 어려운 발음이거든요. 만약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냥 거기. 끌려가죠. 정말 바로 직결처분. 응? 그러니까 백주대낮에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안 해도요? 네. 무섭네요.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이 학살당했는지 거리 곳곳에 조선인들의 시신이 널려 있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요, 조선인들을 줄로 묶어가지고 한 번에 물에 빠뜨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강둑에서는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있죠. 대부분 일본의 자경단입니다. 심지어는요, 만상의 여자를 태아와 함께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자경단에 의해서 끔찍하게 살해된 조선인 과연 몇 명이 됐을까요? 엄청났을 것 같은데. 독립신문의 그 보도에 따르면요, 확인된 조선인 사망자 수만 6,661명입니다. 와.
그런데 관동 대지진 이후 조선인 학살을 목격한 한 외국인의 증언에 따르면요. 조선인 피해자 수가 15,000여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 이 말은 곧 정확히 얼마나 많은 조선인이 학살당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죠. 한편 이런 상황 속에서 박열,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고 이틀 뒤 1923년 9월 3일 갑자기 들이닥친 일본 경찰들에게 박열은 긴급 체포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일제 경찰이 박열을 체포하기 위해 내세운 이유는 뭐였을까요? 바로 일정한 주거 혹은 생산 없이 각지를 배회하는 자임으로 체포한다. 그러니까 주거지가 불확실하고 제대로 된 직장도 없으니까 체포한다는 겁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거를 가져다가 체포하는 거네요. 자, 그렇게 박열은요 일본 도쿄의 한 경찰서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박열과 함께 체포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후미코. 맞습니다. 바로 박열과 동거하고 있었던 후미코. 그런데 박열과 후미코가 체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 신문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흘러나옵니다. 수도에서 대관 암살을 기도한 불령 선인의 비밀 결사 대검거. 대관, 그러니까 천황의 아들을 암살하려 한 불량한 조선인 비밀 결사를 검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도된 이 암살 시도의 주인공은 바로 박열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알았죠? 그러니까. 아니, 박열이 네. 황태자를 죽이려는 마음을 먹긴 했잖아요. 우리 아까 네. 했잖아요. 근데 이거 실행에 옮겼어요, 안 못했어요? 했죠. 못했죠. 옮기지 못했잖아요. 네. 더구나 박열이 황태자 결혼식에 폭탄을 던지려고 했다는 정확한 계획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코. 맞습니다. 네. 아니, 일제 경찰이 지금 이걸 어떻게 알고 박열이 황태자를 암살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알지? 벼랑 끝에 선 박열. 박열은 그 상황에서도 일제를 뒤흔들기 위해 내가 황태자 결혼식에 폭탄 던지려 했어 라고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승부사. 그렇죠. 박열의 폭탄 선언 이후에 이제 박열은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닙니다. 일본의 근본을 전복시키려 한 대역죄인 신분이 돼버린 거예요. 게다가 이때는요 관동 대지진 이후에 조선인에 대한 인식이 정말 최악 중에서도 최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이나 다름없는 일본 황태자를 죽이려 했다? 그야말로 정말 볏짚을 지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격이었던 것이죠. 박열의 폭탄 선언 이후 20개월에 걸쳐 기나긴 조사가 이어집니다. 이때 박열의 아내이자 동지였던 가네코 후미코도 박열과 함께 일본의 황태자를 암살을 했다. 자백을 합니다. 후미코도 대단하네요. 그렇죠.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재판을 받게 되죠. 와. 함께. 네.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대신 일제히 만행을 고발하는 길을 택한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 박열은요 자신의 일생이 걸린 재판을 앞두고요 재판장에게 4가지 조건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자, 1번 법정에서 조선의 예복을 입겠다. 와. 박열은요 재판관은 천황을 대표해서 법정에 나올 때 헛간복 입지 않냐. 네. 나는 조선 대표해서 법정에 서는 것이니까 조선의 옷을 입겠다 라고 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제시한다고 해도 안 들어줄
법한 건데. 그러니까요. 신기하네요. 네. 자, 그러면 박열이 내건 다른 조건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법정에 서는 취지를 내가 선언하겠다. 아, 조선어 쓸 테니까 통역관을 준비해달라. 재판관이 앉는 자리와 눈높이를 갖게 해달라. 아. 이건 어떤 이거 거예요? 어떤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보통 재판관이 높은 상석에 앉아 있고 피고인은 단 아래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꽃 남자 박열은 이 모습을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맞아. 자신은 죄인 신분으로 이 재판정에 선 것이 아니다. 그러니 동등한 입장에서 잘잘못 가리자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죄를 지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여러분들. 박열이 제시한 이 파격적인 4가지 요구 조건 들어줬을까요? 일단 1번은 들어줬잖아요. 4번 빼고 다 들어줬을 거예요. 다 들어줬을 것 같아요. 이 재판장은 고심 끝에 4가지 요구 조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조건만 들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 4번은 쉽지 4번은 진짜 쉽지 않네요. 교수님, 근데 일본 재판장은 왜 이 조건을 들어준 거죠? 관동 대진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에 조선인이 많이 학살당한 이것이 국제사회에 비춰지는 모습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일본은 그때까지 어떻게 주변에 선전을 했냐면, 봐라, 이들이 우리에게 폭탄 테러를 계획했지만 우리는 절차적이고 민주적인 과정, 재판을 거쳐서 이들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려고 한다는 점을 어필하려고 한 것이죠. 자, 재판을 앞둔 박열과 후미코. 그런데 황태자 폭탄 테러 기도 사건이라는 대역죄로 재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자, 곧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걸 두 사람 모를까요? 알죠.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 이때 두 사람 심정은 어땠을까요? 되게 불안해하고 있었을 것 같은 게 이제 일반적인데 그렇죠. 이 두 특별한 사람들은 어떠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대심원 재판을 4달 앞둔 1925년 5월 다시 박열은 담당 판사에게 두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요청을 또 합니다. 자, 박열이 또 어떤 요청을 했는지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죠. 파크. 이건 뭐야? 조선에 계신 어머니한테 당신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머니. 너무 슬픈 장면이야. 하이, 撮ります。1、2、3。 너무 슬픈 장면이야. 자, 나는 사형을 각오하고 있으니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보낼 사진을 찍게 해주시오. 자, 그런데요. 당시에는 연인이든 부부든 함께 기념사진을 찍을 땐 정해진 포즈가 있었거든요. 보통은 여자가 의자에 앉고 남자가 그 옆에 똑바로 서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영상 속에서 사진 찍을 때 두 사람 포즈 어땠습니까? 무릎에 앉은 거 아니에요? 완전 그냥 편하게 완전 요즘 스타일. 두 사람의 이 사진은요, 정말 포즈부터 이 당시에는 정말 파격 그 자체였던 것이죠. 아, 그렇죠. 그런데요, 이건 지금 영화 속 한 장면이잖아요. 네. 실제, 실제 사진? 실제 옥중에서 찍은 실제 사진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있어요? 우와, 야. 똑같아. 오, 소름. 오, 완전. 너무 똑같다. 우와, 소름. 되게 의미 있는 사진이네요. 보통 그죠, 조사실에서라면 다들 살려주세요 그렇죠. 하는데 네. 오히려 더 도발하는 사진인 거예요. 일부러 더 편안한 척 마음대로 해. 일본 입장에서는 되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열과 후미코의 최후 공판을 앞둔 1925년 12월 두 사람은 또 한 번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을 벌입니다. 바로
옥중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박열과 후미코에게 옥중 결혼식을 제안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름 아닌 예심을 맡은 판사였습니다. 진짜요? 네. 옥중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요, 약 3개월 뒤인 1926년 3월 변호사를 통해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정식 부부가 됩니다. 아, 너무 슬프다. 박렬의 자백을 통해서 이 죄를 어떻든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렬에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 법정의 약점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배려를 해준 거에 대해서 혹시 박렬이 마음이 혹시 변화되는 표현을 하게 되면 그거 굉장히 중요한 선전 수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회유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죠. 박열과 후미코가 옥중 결혼식을 올리고 2개월여가 지난 1926년 2월 26일 역사적인 두 사람의 재판을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모여듭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박열의 눈빛은 성난 호랑이처럼 돌변합니다. 불꽃 청년 박열은요, 이날 재판정에서 듣는 이들이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거침없이 던집니다. 천황이란 자는 강도단의 두목이다. 박열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 재판관은요, 이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다급하게 재판을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방청을 온 모든 사람들을 모두 내보냅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의 재판은 비공개로 바뀌면서 몇 차례에 걸쳐 이어집니다. 貴様らは自ら文明国だと言うではないか。遺骨を発掘しろ。差し替えに加担した軍人と地形団を取り調べ、白子させろ。それでも明らかにならないのなら、俺が狂人に違いない。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1926년 3월 드디어 두 사람의 마지막 판결을 앞둔 재판이 열립니다. 마지막 재판 당일 박열과 후미코의 모습을 한번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오.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박열입니다. 박열. 그리고 여기가 후미코. 후미코. 재판을 앞둔 이 박열의 표정 어때 보이십니까? 전혀 뭐 걱정을 한다던가 그런 기색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좀 평온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두 사람의 재판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피고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때 사형 선고를 받은 박열의 심정. 그 심정을 글로 남겼습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뿌린 씨앗은 후세에 남아 딱딱한 지각을 깨고 싹을 틔어 꽃을 피우고 중국에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영원한 승리자다. 말을 되게 잘하신다. 글을 잘 나는 써요. 승리자다. 나는 영원한 승리자다. 박열은요, 사형 선고를 받고 결국 자신이 이긴 거라면서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육체는 죽어 사라질지라도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 이름을 남길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였습니다. 1931년 12월 13일 저녁, 김구는 바로 이날 이봉창과 함께 역사에 길이 남을 한 단체의 선서식을 납니다. 바로 한인 애국단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일제 주요 인물을 암살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바로 비밀 결사 조직입니다. 정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분기점이 되는 그 조직이 바로 이 한인 애국단이거든요. 바로 이 한인 애국단의 단원 중 한 명이 오늘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봉창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 이봉창 그 선서식에 쓰인 선서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나는 적성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적국의 수괴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대한민국 13년 12월 13일 한인 애국단 앞 선서인 이봉창. 일왕을 죽이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선서문에 이봉창은 서명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봉창은요, 이 선서문을 목에 걸고 사진을 찍습니다. 수류탄을 지금 양손에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 이 사진. 근데 사실 거사를 치르기 전에 다 이런 사진을 찍으시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활짝 웃고 찍는 사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수류탄을 들고 내 목숨 바친다는 거거든요. 저런 표정이 나온다는 건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진 속엔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천천히 좀 보세요. 합성 같아요. 아까 사진. 아까 사진 아니에요? 그 표정 똑같은데. 맞네. 얼굴만 따온 거잖아요. 진짜? 다른 데도 한번 좀 자세히 좀 보세요. 밑에는 그림 아니에요? 그림인가 보다 그러면. 맞습니다. 이거 합성입니다. 수류탄을 들고 있는 손과 뒤에 걸린 태극기 그리고 선언문은 그림으로 다시 그린 겁니다. 그림이구나. 그리고 당시 찍은 실제 원본이 있어요. 원본이요?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처음 봤던 왼쪽 사진은 바로 합성된 사진이었던 것이죠. 저 사진은 백범이 저술한 도회실기라고 하는 책에 실려서 유명해진 사진입니다. 도회실기를 해방 이후에 다시 펴내면서 한인 애국단 선수 사진이 얼굴이 흐리잖아요. 그래서 흐린 사진을 그대로 쓸 수가 없어서 나중에 밝게 찍은 사진을 합성해서 새로 만든 것이죠. 그게 도회실기에 실렸던 겁니다. 조선인으로서 당당하게 살기 위해 상하이를 찾아왔던 이봉창은 어엿한 독립운동가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한인 애국단원이 된 이봉창. 1931년 12월 15일 이봉창을 상하이의 한 여관으로 조용히 부른 김구는요, 조심스럽게 어떤 물건을 건넵니다. 뭘 건넸겠습니까? 폭탄. 네, 김구가 힘들게 구한 수류탄 2개. 자, 그런데 김구는 왜 2개의 수류탄을 준비했을까요? 하나는 불발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한번 던졌을 때 실패할 수 아니다. 이거다. 알았어요. 하나 던져서 죽이고 하나는 내가 스스로. 진짜? 맞습니다. 하나는 일왕의 목숨을 끊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거사가 실패할 경우 이봉창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한 자살용 폭탄이었습니다. 이봉창은 자기가 이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간 거네요. 그렇죠. 네. 이 거사를 처음 세웠을 때부터 김구는 이봉창이 살아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치. 이봉창 또한 그런 마음을 갖고 이 거사를 준비했던 것이죠. 드디어 1931년 12월 17일 이봉창이 상하이를 떠나 일본으로 향하는 날이 왔습니다. 김구는 그 마지막을 기억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찾습니다. 장소? 그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둘이 찾은 장소. 사진관? 네. 맞습니다. 사진관.
사진이 있구나. 마지막을 기념하기 위한 사진을 이봉창은 찍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김구의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 모습을 보고 이봉창이 김구에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선생님, 저 영원한 쾌락을 향하고자 이 길을 떠나는 거니까 우리 두 사람이 기쁜 얼굴로 사진을 찍으십시다. 이봉창은 일왕을 죽이고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 가는 기쁜 날이니까 웃으면서 마지막을 기념하자고 오히려 김구를 위로한 겁니다. 그 사진관에서 찍은 이봉창의 마지막 사진. 항상 웃으시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사진을 남기고 의연하게 항구로 떠난 이봉창. 자, 이렇게 상하이를 떠난 이봉창은요, 1931년 12월 19일 드디어 일본에 도착합니다. 이봉창은 먼저 여관을 잡고 그곳에 머물죠. 그리고 매일 무언가를 열심히 체크합니다. 뭘 체크했을까요? 행차할 때가 있나? 언제 하나? 막 그런 거? 네, 맞습니다. 매일 그 일본 신문을 보면서 일왕을 죽일 절호의 타이밍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자, 어느덧 9일의 시간이 지나고요. 이봉창은 신문에서 눈에 띄는 기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1932년 1월 8일 일왕이 참석하는 일본 육군 신년 관병식이 열린다는 기사였습니다. 자, 이봉창은 곧장 김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상품은 1월 8일 꼭 팔릴 터이니 안심하라. 여기서 말하는 상품이라는 단어 무엇을 가리킬까요? 일왕. 네. 이날 거사를 치를 거다. 그렇죠. 암호를 쓴 거죠. 바로 1월 8일 일왕이 참석하는 신년 관병식에서 폭탄을 던지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신년 관병식 예행 연습이 열리던 날, 이봉창은요, 관병식이 열릴 도쿄 시내의 요요기 연병장에 직접 찾아갑니다. 잠시 후 이 연병장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한 이 이봉창은요, 이내 좌절합니다. 왜 좌절했을까요? 구도가 안 나와. 네, 폭탄을 던지기에는 이 관병식을 관람하는 객석하고 그 일왕의 자리까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 이봉창은 관병식이 열리는 그 요요기 연병장이 아닌 일왕이 거리를 지나갈 때를 노리기로 합니다. 작전을 바꾼 거예요. 여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봉창은요, 일왕의 그 행차 노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쿄 시내 지도를 삽니다. 그리고 소형 버스를 타고요, 일왕의 행차 노선을 사전 답사하기로 합니다. 자, 이 도쿄의 지리 잘 모르잖아요, 이봉창. 그렇죠. 어려움 없었을까요? 어렵죠. 근데 여기서도 이봉창의 친화력이 아주 빛을 발합니다. 타고 있었던 소형 버스 운전 기사랑 금방 친해질 거예요. 기사님들. 이봉창은요, 기사와 관병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얻습니다. 자, 그런데 관병식에 간다는 이봉창의 계획을 들은 그 소형 버스 기사가 이봉창에게 뜻밖의 물건을 건넵니다. 뭐지? 기사님이 건넨 물건? 기사님이 건넨 물건? 약간 일장기? 일장기. 티켓인가요, 티켓? 바로 도쿄 헌병대 간부의 명함입니다. 명함을 딱 건네주는 거예요. 이봉창은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이 명함을 챙겨놨습니다. 그리고 1932년 1월 8일 드디어 거사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봉창은요, 수류탄을 챙긴 뒤 오전 8시 50분 전차를 타고 결전의 장소 하라주쿠역으로 향합니다. 이봉창은요, 하라주쿠역에서 이 관병식장으로 향하는 일왕을 노립니다. 그런데 하라주쿠역에 도착한 이봉창은 깜짝 놀랍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바로 경비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 자칫 거사가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이봉창은요, 안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봉창 급히 거사 장소를 바꿉니다. 전차를 타고요, 요스야 쪽으로 향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이죠? 일왕의 행렬이 그곳에서 벌써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지나가니까. 네. 결국 이봉창은요, 신년 관병식장으로 향하는 일왕에게 폭탄을 던질 기회를 놓칩니다. 가버린 거예요. 아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다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데. 자, 그런데요, 이봉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다시 변경합니다. 자, 이번에 이봉창은요, 일왕이 관병식 행사를 마치고 궁으로 돌아가는 그 노선을 택합니다. 돌아가면 또 가야 되니까. 이제 이거는 마지막 기회죠. 이마저 놓친다면 거사는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 오전 11시 40분. 이봉창은 일왕의 행렬을 다시 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봉창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다시 이봉창의 얼굴은 사색이 되고 맙니다. 또 지나갔어요? 맞아요. 아이고야. 일왕의 행렬이 이미 그곳을 지나간 후였습니다. 이때 이봉창 심정은 어땠을까요? 실패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쵸, 지금 계속 놓치고 있어요. 이제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요. 일왕궁으로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쵸. 일왕의 행렬을 놓친 이봉창은요, 너무 당황합니다. 하지만 좌절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죠. 일왕의 행렬은 아직 궁궐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봉창은요, 곧장 택시를 탑니다. 겨우 일왕의 행렬을 앞지른 이봉창은요, 도쿄 경시청 북쪽 현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이봉창의 앞을 막아섭니다. 누구였을까요? 일본 경찰. 맞아요. 바로 일본 경찰이었어요. 안 돼. 지금 품 안에 뭐 있어요? 수류탄. 네. 지금 품속에 2개의 폭탄을 갖고 있던 이봉창은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여기서 끝나겠구나. 라고 하면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때 이봉창의 이 긴장된 머릿속을 팍 스치고 지나가는 게 딱 있었습니다. 아까 명함. 맞습니다. 명함. 맞습니다. 명함. 바로 그 버스 기사에게 받았던 명함. 이봉창은요, 자켓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일본 헌병대 간부의 명함을 꺼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초대를 받아서 나 여기 왔습니다. 라고 일본 경찰에게 명함을 건넵니다. 이야. 명함과 이봉창을 유심히 보던 일본 경찰. 넘어가야 되는데. 통과. 오. 와.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네요. 다행이다. 사실 당시 일본에서 헌병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혹독한 사상 검증을 거쳐야만 될 수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간부의 명함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경찰의 검문을 통과할 수 있는 프리패스 같은 효과를 가져왔던 거죠. 근데 또 궁금한 게 어떻게 운명처럼 이렇게 택시 기사가 그 명함을 줬을까? 소형버스 기사가 원래 자기가 관병식을 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친지에게 받은 명함이었는데 본인은 못 가게 됐고 이봉창은 가고 싶어 하니까 그 명함을 건네게 된 거죠. 와, 하늘이 도왔어요. 자, 이렇게 검문을 통과한 이봉창은요, 수많은 인파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1, 2분이 지났을까요? 그 무렵에 드디어 이봉창 앞으로 마차 한 대가 다가옵니다. 이봉창은 재빨리 마차 안의 인물을 확인했죠. 첫 번째 마차에는요, 한 사람만 타고 있었습니다. 이봉창은 일왕이 마차를 혼자 탔을 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자, 통과. 자, 뒤이어 다가오고 있는 두 번째 마차. 그런데 이 마차 뒤에는요, 호위 무관들이 쭉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봉창은 직감합니다. 이거다. 여기 일왕이 타고 있다. 확신에 찬 이봉창은 빠르게 오른쪽 주머니에 수류탄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44분 드디어 이봉창이 수류탄을 던집니다. 던졌어. 꽝! 성공해야 돼. 일본의 수도 한복판, 그것도 일왕의 왕궁과 경시청 정문 바로 앞에서 드디어 이봉창이 일왕을 향해 폭탄을 던진 겁니다. 오. 지금으로 따지면 뭐 경복궁 앞에서 폭탄을 던진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오. 이봉창은 커다란 폭발음을 듣고 거사가 성공했음을 직감합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사이에 이봉창은 재빨리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을 확인한 이봉창은 순간 멍해지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공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 아닐까? 안 돼. 맞습니다. 폭탄의 위력이 약했던 겁니다. 폭탄은요, 겨우 그 마차의 그 몸통 아래에 작은 구멍을 내고 말 두 마리에게 얕은 상처만 남겼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수류탄이 2개였잖아요. 하나가 더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던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되죠. 그런데 이봉창은 순간의 충격으로 나머지 폭탄을 던질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이 일왕이 탄 마차는 쏜살같이 거사장소를 빠져나갑니다. 폭탄을 좀 도대체 왜 폭탄의 위력이 이렇게나 약했을까요? 결정적인 이유는요, 바로 폭탄 안에 화약을 적게 넣었던 거예요. 폭탄을 준비할 당시 김군은 중국에서 일본까지 안전하게 운반하기 좀 쉽고 무게가 가벼워서 멀리 던질 수 있는 폭탄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폭탄의 위력이 더 약했던 거죠. 자, 그런데요, 안타까운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2대의 마차 중 일왕이 탄 건 이봉창이 그냥 보냈던 첫 번째 마차였던 거예요. 한 명이 있으니까 네. 저거 아니겠다 싶었던 그 첫 번째. 그렇죠. 여러모로 성공 확률이 높지 않았던 거사였던 것이죠. 자, 윤동주의 시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윤동주의 시집은요, 일제에 의해 세상에 공개조차 되지 못하고 사라질 뻔했습니다. 사라질 뻔했던 윤동주의 시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데는요, 정말 드라마틱한 사연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의 주제, 윤동주의 시는 어떻게 일본 교과서에 실렸나? 일제 경찰에 의해 사라질 뻔했던 윤동주의 시는 어떻게 세상에 공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일본 교과서에까지 실리게 되었을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 싶었던 윤동주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벗겨보겠습니다. 또다시 큰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윤동주가 방학이 되자마자 고향 용정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윤동주가 급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랬던 이유가 있죠? 예. 우리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분위기가 계속 지금 전쟁의 상황에서 악화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과정의 연속선상에서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 속에서 이 전시 체제를 쭉 또 강화하면서 대학생들도 군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방학 기간만이라도 내가 고향에 가서 좀 일본의 그러한 눈초리라 할까? 이런 걸 좀 피해서 좀 지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1943년 7월 윤동주의 도착 예정일이 다가오자 이 초조해진 가족들은요. 윤동주의 여동생 윤혜원을 두만강 건너의 먼 기차역까지 마중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차역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오빠 윤동주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 가족의 부름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윤혜원은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빠 윤동주가 일본에서 일제 경찰에게 체포됐다는 겁니다. 왜요?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 사건. 사건에 얽힌 조선인 유학생은 모두 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동주가 유학생활하던 일본에서 조선인 학생들끼리 모여 조선의 독립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거죠. 사건의 진실은 이랬습니다. 도쿄에서 외롭게 대학 생활을 이어가던 윤동주가 교토에 와서 가장 반가워하고 또 의지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 송몽규. 네. 그런데요. 사실 이때 송몽규는요. 일제 경찰의 감시 대상이었거든요. 송몽규는 평범하지 않는 중등학생 과정을 거친 사람이었어요. 이미 1935년에 중앙육군 군관학교라고 있습니다. 육군 장교를 육성하는 학교에 분교가 낙양에 있었는데 거기에 백범 김구 선생님이 미래의 독립군 장교들을 육성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걸 송몽규가 듣고 직접 간 거예요, 그곳에. 그래서 2기로 입학을 했는데 일본이 이걸 안 거죠. 다시 말하자면 당시 일본 영어로 표현하면 불령선인. 불령선인. 예. 너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감시 대상자였던 거죠. 사실 윤동주와 송몽규 두 사람의 대화는 뭐 예전 같으면 훈계 또는 뭐 학교 징계 정도 요 정도로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을 꼼짝없이 걸려들게 한 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법 때문이었죠. 신치안유지법. 두 사람의 죄명은 일본어가 아닌 조선어로 시를 쓴 죄. 조선 문화의 유지 향상에 힘쓴 죄. 죄명이 참 난감하죠. 당황스럽습니다. 그죠? 그 원래 26년에 만들어진 법으로 쭉 이어오다가 42년에 와서 이걸 강화한 중요한 이유가 전쟁 상황 때문이거든요. 침략 전쟁에서 일본이 점차적으로 패색이 짙어지면 사람들이 반대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항이 심해지거나 태업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윤동주하고 송명규도 걸려든 케이스인 거죠. 그럼 이때 조선인들 많이 잡혔겠는데요? 그냥 너희 무슨 얘기해? 들어와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결국 윤동주와 송몽규 두 사람은요. 똑같이 2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후쿠오카 형무소 독방에 투옥이 됐죠. 형무소에 갇힌 윤동주는요.
사방이 밀폐된 독방에 투옥된 채 강제 노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딱 한 번 가족에게 보내는 한 통의 엽서만이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어두컴컴한 독방에서 엽서 한 통에 겨우 자신의 안부를 적어 보냈던 이때 윤동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오간에서 그 마음은 차라리 시라도 쓰게 해줬으면 좋겠는, 뭔가 그 육첩방도 남의 나라였는데 그 더 조그만하고 더 차가운 현실 속에서 갇혀 있을 걸 생각하면 뭐 마음이 뭐 찢어질 수밖에 없지. 네. 그런데요, 윤동주가 체포되고 약 2년의 세월이 지난 1945년 2월 어느 날 매달 가족에게 전해지던 윤동주의 엽서마저도 뚝 끊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윤동주의 고향집에는 엽서 대신 뜻밖의 전보 한 통이 도착하죠. 뭐예요? 16일 동주 사망. 시체 가지러 오라. 윤동주가 형무소에서 갑자기 죽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뭐야? 와. 너무나 애통하게도 윤동주는 광복을 불과 반년 앞두고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절명합니다. 일본인 간수가 밝힌 윤동주의 사인은 뇌일혈. 아니, 건강하던 20대 청년이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뇌혈관이 터져서 절명을 했다? 뇌혈관? 가족들도 일본인 간수의 말을 뭐 그대로 믿지 않았겠죠. 그런데요, 윤동주의 죽음에 가족들의 의문을 제기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동주의 시신을 수습하러 간 바로 그날, 윤동주의 당숙이 면회 중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윤동주의 당숙이 목격한 상황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죄수복을 입은 50여 명의 조선인들이 복도에 이게 줄지어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 줄 끝에는 다름 아닌 시약실이 있었습니다. 시약실. 약? 결정적으로 면회 중에 송문규가 당숙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요. 나는 안 맞겠다고 하는데 이들이 자꾸 강제로 주사를 맞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제 경찰들이 수감된 죄수들에게 이상한 주사를 맞힌다는 거예요. 근데 주사 속 약물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사를 맞은 전후로 꼭 암산 테스트를 시키는 거예요. 감옥에서 암산 시험지를 해줘. 당시 암산 테스트는 새로운 약물에 대한 임상 실험을 진행할 때 부작용을 알아보는 용도로 사용되곤 했거든요. 주사 실험이 반복되는 동안 계산 능력이 차츰 떨어지게 되는데 만약 문제를 다 풀지 못하거나 틀리면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한 겁니다. 수상한 주사부터 암산 테스트까지, 이 말 곧 어떤 의미일까요? 생체 실험이죠, 생체 실험. 그렇죠. 윤동주가 일제히 생체 실험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진짜로 윤동주는 일제 생체 실험 때문에 죽은 거예요? 후쿠오카 형무소에 그 관련 물증이 현재는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지 않겠죠. 예, 그게 소각이 됐든 아니면 의도적으로 없앴든 뭐 어떤 형태들은 남아있지 않은데, 당시에 후쿠오카 형무소가 있는 그 후쿠오카에 큐슈 제국대학이 있었습니다. 근데 큐슈 제국대학은 당시에 수혈용 혈액, 전쟁 중에 부상당한 병사들에게 혈액 보급을 해줘야 되니까 미군을 대상으로 바닷물을 가지고 이거를 실험해보는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혹시 그러한 것과 같은 유사한 생체 실험을
후쿠오카 형무소의 조선인 죄수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죠. 근데 추측이라고 하기에는 뭐 주사기 놨다고 했잖아요. 이건 확실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그런 뇌 문제가 이렇게 온다는 거, 혈관이 터졌다. 이거는 너무 억울하게. 네, 조금 의심스러운 거예요. 윤동주가 사망하고 1개월 뒤 송몽규도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사망합니다. 아, 똑같이요? 네. 윤동주의 사망 원인은 아직까진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윤동주의 가족들은 우여곡절 끝에 윤동주의 시신은 돌려받았지만 윤동주가 가진 소지품과 글들은 일제 경찰에 압수된 채 돌려받지 못합니다. 아 시도 다 돌려주질 않은 거예요. 안 돌려줬구나. 네. 그렇게 윤동주의 시도 세상에서 잊혀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요, 윤동주가 사망하고 3년의 세월이 지난 뒤 고인이 된 윤동주와 유족들의 서름을 달래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48년 1월 30일 윤동주 시집이 발간된 겁니다. 어디서요? 그 시작은요, 1941년 시집 발간에 실패하면서 사라질 뻔했던 윤동주의 육필 원고가 이곳에서 기적적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양? 우와, 숨겨져 있던 이게 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숨겨져 있었구나. 우와. 와, 우와. 육필 원고? 어떻게 된 거지? 근데 되게 생소한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고향도 아니고. 그러니까 광양에서? 윤동주의 시집이 발견된 장소는 전라남도 광양의 한 가정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라졌던 윤동주의 시집은 대체 어떻게 한반도 땅끝이나 다름없던 광양에서 발견되었을까요? 자, 여러분들 윤동주가 졸업하면서 만든 시집이 총 몇 권이라고 했죠? 3권. 맞습니다. 3권 중 1권은 자신이 가졌고요. 나머지 2권은 평소 존경하던 이항하 교수와 아끼던 후배 정병옥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윤동주에게 육필 원고를 건네받은 정병옥은요, 3년 뒤인 1944년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학도병으로 강제 징집되거든요. 전쟁터로 떠나기 직전 정병옥이 윤동주의 원고를 들고 집에 간 겁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윤동주 시집을 보관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날 정병옥이 이렇게 말해요. 내 일평생 가장 잘한 일이 동주의 글을 지킨 것이다. 자, 그리고요, 윤동주의 시를 보관하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진웅 씨, 그 또 한 사람이 누구죠? 제가 맡았던 강처중이라는 인물입니다. 네, 바로 이분이십니다. 연전의 핀스놀 3인방이라 불리던 강처중은요, 윤동주의 시뿐만 아니고요, 윤동주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남겼던 40권이 넘는 책, 그리고 연희 전문 졸업 앨범 등을 목숨처럼 소중히 간직했다고 합니다. 너무 다행이다. 후배 정병옥이
광양 고향집에 보관했던 시 19편. 그리고 윤동주가 일본 유학 시절 친구 강처중에 보낸 시 12편. 그렇게 총 31편의 시를 엮어서 시집을 만들었던 것이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가 연희전문학교 시절 그토록 내고 싶어 했던 시집이 그때 어떻게 됐어요? 발간 못했잖아요. 얼마나 낙담했어요. 맞아요. 비로소 세상에 공개가 된 겁니다. 윤동주의 형제 간의 우애 관계가 남달랐던 것 같아요. 다른 집안에 비해서. 예, 윤동주 씨가 다 공개되어 있는 게 현재 116편이거든요. 그것을 총 집합한 게 1976년 판이에요. 그의 남동생인 윤일주라는 분하고 그의 여동생인 윤혜원이라는 분이 이 시집을 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남매가 오빠의 형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그 시집을 낸 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저항 시인 윤동주의 시가 일본 교과서에 실렸을까요? 그거는 진짜 너무 궁금해요. 그죠? 일본의 윤동주의 존재를 알린 어떤 인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일본의 여류 시인이자 일본의 전후 문단을 대표하는 이바라기 노리코. 그녀는 자신의 수필 한글로의 여행에 윤동주에 대한 흠모의 마음, 그리고 윤동주의 사진과 시, 인생에 대해 글을 남깁니다. 그런데 1990년 일본의 한 교과서에 한글로의 여행이 실리게 된 거예요. 교수님, 특별히 이 시기에 윤동주의 시가 교과서에 실린 이유가 있을까요? 윤동주는 1945년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윤동주가 죽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정확하게 왜, 어떻게, 어떤 판결을 받아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1977년하고 79년에 관련 자료들이 발견이 됐죠. 그러다가 1990년에 교과서가 실리는 시점이 되면 사실은 역사 교과서도 식민지 지배라든지 침략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내용이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러한 분위기, 시대적 분위기의 연장선상에서 일본의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윤동주의 작품에 관련된 소개글이 실리고 작품이 직접 실리는 이유도 그런 일본 사회 시대 분위기하고 맞물려 있지 않을까. 한글로의 여행을 쓴 작가 이바라기 노리코는요, 윤동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반년만 더 생존했더라면 전후의 고국에서 즉시 선두의 활동을 시작할 인물이었을 것이다. 진짜. 그러니까 일본인의 시선으로 봐도 그 시대에 이런 시를 써내려간 윤동주의 의지가 정말 대단하다고, 정말 위대하다고 느꼈던 것이죠. 교수님, 그러면 일본에서는 지금도 윤동주 시인이 유명한가요? 아, 예. 도지사 대학에 윤동주를 이렇게 모시는 기념 추모비가 있고 거기에는 항상 꽃이, 생화가 항상 떨어질 날이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 윤동주를 기억한다라는 거죠.